애미야, 집안일이 많이 쌓인 것 같아서 내가 있는 동안 정리해 줄게. 어머님, 그냥 내비두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간섭 좀 그만하세요. 그게 아니라 너희 맞벌이라 힘들까봐 도와주려고 한 건데. 제가 언제 집안일 도와달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부탁하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어느 날부터 며느리는 저에게 반말을 섞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인가 했는데 점점 그 빈도가 늘어났어요. 어머님, 이거 좀 해주세요가 이거 좀 해줘요로, 나중에는 이거 해요로 바뀌었죠. 제가 뭔가 실수라도 하면 대놓고 꾸짖듯이 말했어요. 수연이 옷은 왜 그거 입혔어요? 금방 더러워져요. TV 보여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간식 2번 꼭 줘야 하는데 왜 한 번만 줬어요? 같은 시기였죠. 사람 일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 가족의 아픈 속사정을 털어놓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된 김미옥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 저는 혼자 살게 되었죠. 아들 내외는 제가 외롭다며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젊은 부부의 생활에 방해가 될까 싶어 정중히 거절했답니다. 대신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손녀 수연이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수연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할머니 노릇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라며 고마움을 표현했고요.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 노년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달라지더군요.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손녀를 데리러 올 때 인사도 없이 가버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나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는 저를 집안일 도우미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를 맡기고 가면서 9시까지 꼭 재워두세요. 간식은 이것만 주세요. 같은 지시를 남기고 밤늦게 아이를 데리러 와서는 수연이 잘 잤어요? 라는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쓸쓸해졌지만 손녀가 너무 귀여워서 그런 서운함을 참았어요. 아이가 웃으며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부터 며느리는 저에게 반말을 섞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인가 했는데 점점 그 빈도가 늘어났어요. 어머님, 이거 좀 해주세요가 이거 좀 해줘요로, 나중에는 이거 해요로 바뀌었죠. 제가 뭔가 실수라도 하면 대놓고 꾸짖듯이 말했어요. 수연이 옷은 왜 그거 입혔어요? 금방 더러워져요. TV 보여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간식 2번 꼭 줘야 하는데 왜 한 번만 줬어요? 같은 시기였죠. 예전에는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는데 요즘에는 어머님은 옛날 분이라 이런 거 잘 몰라요 라며 저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내가 참아야 손녀도 볼 수 있고 아들도 편하게 일할 수 있을 테니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특히 가슴 아팠던 건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극진히 모시는 척하면서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어머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하면서 아들이 없을 때는 오늘은 빨래도 좀 해두세요. 라고 지시하듯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속이 쓰렸습니다. 그래도 손녀 수연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수연이는 할머니인 저를 참 좋아했거든요. 5살 아이지만 할머니, 괜찮아요? 많이 피곤해요? 라고 물어보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이 아이만큼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손녀 수연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어요. 아침에 맡길 때는 멀쩡했는데 점심 무렵부터 열이 오르더니 39도까지 올라갔어요. 바로 동네 소아과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독감이라고 하시더군요. 할머니, 아이가 독감에 걸렸네요. 지금 독감이 많이 유행이라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위험할 수 있으니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자주 씻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약간 겁이 났어요. 제 나이에 독감에 걸리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픈 손녀가 더 걱정되어 약을 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연이는 계속 열이 내리지 않고 끙끙 앓았어요. 저 혼자서 돌보기에는 힘들겠다 싶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애미야, 수연이가 독감에 걸렸다는구나.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걱정이야. 오늘은 내가 데리고 자는 게 좋겠어.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알겠어요. 저녁에 가서 데려갈게요. 그 말투에서 얼마나 내키지 않아 하는지 느껴졌습니다. 자기 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 건강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왔을 때 수연이는 여전히 열이 높았어요. 병원 다녀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물어보는 며느리에게 독감이라는 진단과 처방약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 독감이요? 그럼 어머님도 조심하셔야겠네요. 어머님 나이에 독감 걸리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실래요? 수연이도 할머니가 있으면 좀 안정될 것 같고. 처음엔 순수한 걱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거죠. 며느리 집에 도착해 보니 집 안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아들 내외가 사는 집은 33평형 아파트인데 바닥은 먼지투성이에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고 빨래는 건조대에 며칠째 널려 있는 듯 했습니다. 애미야, 집안일이 이렇게 밀렸구나. 내가 있는 동안 좀 정리할게. 아이고,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주말에 한꺼번에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아픈 아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수연이는 열이 나서 힘들어하면서도 할머니, 배고파요. 라고 했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아, 할머니가 맛있는 죽 끓여줄게. 조금만 기다려. 주방으로 향했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수연이 저녁은 제가 챙길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지저분한 주방을 보는 게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아픈 손녀를 위해 된장찌개라도 끓이려고 결심했습니다. 주방에서 냄비를 꺼내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어머님, 제가 야식 안 먹인다니까요. 수연이 소화 안 된다고요. 그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지만 아픈 손녀 앞에서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애미, 그럼 죽이라도 끓여줘. 아이가 배고프대. 저는 며느리가 준비해준 작은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어요. 방은 창고처럼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침구도 깨끗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아프다는데 이런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수연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잠을 설쳤어요. 저도 잠들지 못하고 계속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왔는데 거실에 불빛이 보였어요. 조용히 다가가 보니 며느리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조금 더 다가가 보니 며느리는 서류 위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의 도장을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며느리는 아들이 사용하는 도장을 가져와 서류에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통장이 펼쳐져 있었죠. 숨을 죽이고 좀 더 지켜보니 며느리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었어요. 화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큰 금액의 돈이 이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놀라서 화장실에 들어가 깊게 생각했어요. 내가 방금 본 것이 맞을까? 혹시 오해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분명히 며느리는 아들 몰래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살펴보니 며느리는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전에도 여러 번 해본 일처럼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며느리가 몰래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어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괴로웠어요. 아침이 되자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며느리가 아들을 회사에 데려다 주고 나간 사이 저는 며느리가 어젯밤에 정리했던 서류를 찾아보았습니다. 서랍 속에서 찾은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대출 서류와 함께 통장 내역이 있었는데 매달 500만 원씩 어딘가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을 보니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대출 서류였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흔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들의 도장을 위조해서요. 날짜를 보니 불과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가족을 위해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그때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저는 발견한 서류들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애미야, 이게 무슨 일이니? 며느리는 제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이건 은행 대출 서류잖아. 그것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 도장도 위조했구나.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님, 그냥 필요해서 그랬어요. 아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제가 갚을 거고요. 그리고 매달 500만 원씩 내 친정에 보내는 것도 아들이 알고 있니?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어머님, 이 일로 아들한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신고하시면 수연이 못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이혼하면 보통에는 엄마가 키우게 되는 거. 그 말은 저에게 협박으로 들렸어요. 손녀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협박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애미야, 난 내가 우리 아들과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범죄야. 도장 위조는 사기죄에 해당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죠. 평생 참고 살아온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아들의 미래와 가정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요.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 친정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도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내 부모님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그건 내 남편과 상의해서 함께 결정할 일이지. 이렇게 몰래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어머님, 제발요. 남편이 알면 저희 이혼할지도 몰라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의 눈물에 흔들릴 뻔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난 내게 한 가지 조건을 걸게. 지금부터 모든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출금은 내가 갚아. 그리고 앞으로는 가족의 생활비를 제대로 관리해. 그게 안 되면 난 오늘 본 걸 아들에게 모두 말할 거야.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약속할게요. 제발 남편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와 더 명확한 조건들을 정했습니다. 대출금은 6개월 안에 정리할 것, 매달 가계부를 제출할 것, 그리고 손녀의 교육과 건강에 더 신경 쓸 것 등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반말을 하지 않았고 제게 존중을 표현했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 손녀에게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아들은 이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는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만 며느리에게는 만약 내가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반드시 아들에게 말할 거야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 이후로 며느리가 정말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손녀를 돌봐달라고 부탁할 때 명령하듯 말했는데 이제는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수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정중하게 묻습니다. 저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모든 것을 참지 않게 되었죠. 불합리한 요구에는 그건 어렵겠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제 시간과 노력의 가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가끔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간 건 아닐까?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한 걸까? 아니면 내가 쥐고 있는 카드가 무서워서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 단호함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요. 어쩌면 제가 며느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아들 가족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아들도 엄마, 요즘 집사람이 많이 달라졌어요. 집안일도 잘하고 수연이한테도 더 신경 쓰고. 라고 말하더군요. 제 나이에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68년 인생을 살면서 늘 참고 이해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이제 양면의 존재가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할머니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잘못을 알고 있는 감시자이기도 하죠. 때로는 이런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제가 며느리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며느리는 친정에 보내는 돈을 월 100만 원으로 줄였다고 해요. 그것도 아들과 상의해서요. 아들은 처음에 놀랐지만 처가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남편한테 말했어요. 제 부모님이 어렵다고 처음엔 많이 화냈지만 결국 이해해 주더라고요. 제가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후회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편해졌어요. 솔직하게 대화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출금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다고 해요. 며느리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해서 번 돈으로 갚고 있답니다. 아들은 아내가 갑자기 파트타임까지 시작한 것에 대해 의아해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고마워한다고 하더군요. 손녀 수연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할머니인 저한테 할머니, 나 학교 가면 숙제 도와줄 거지? 라고 물어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이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제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만 손녀를 봐줍니다. 나머지 시간은 제 취미 생활과 친구들 만나는 데 씁니다. 예전에는 항상 손녀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제 생활을 포기했는데 이제는 균형을 찾았어요. 며느리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예전에는 집안일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저에게 떠넘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며느리와 저는 이제 가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며느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제가 그 비밀을 지켜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더 큰 실수를 했을 거예요. 감사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왜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가족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살고 있는 제가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68년을 살아오면서 항상 참고 이해하는 것만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그리고 항상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목소리를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처럼 68세에 인생의 새로운 교훈을 배울 수도 있으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